몇 번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한 두 달 사이에 작년부터 경기가 좀 회복되다가 수출, AI, 반도체, 자동차 이쪽은 상당히 좋았고 내수는 나빠서 뭐 한 이 정도 가지 않을까 했는데 두 달 만에 이게 떨어져서 과연 2%가 가능할 거냐라는 의문점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데 우리 보수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9월 달까지 많은 국책 연구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을 2.5 정도, 2.5, 2.6으로 잡았었는데 요 사이에 두 달 만에 3분기 GDP가 나오고서 화들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은 2.1 정도 보고 있는데 차마 발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라는 의미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 60년 경제 성장률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태어나신 연도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막 이때 태어나신 거죠. 73년도 14.9% 성장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가 보시면 여기 5% 라인이고 작년에 1.4를 해갖고서 네 번에 걸쳐서 1.4 밑으로 내려간 적인데 다 위기 때잖아요. 다. 예? 다 위기 때고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1.4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려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게 떨어지는 걸 어거지로 막은 겁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을 했던 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2%를 어떻게 하면 사수할까? 그래서 3%로 올릴까? 이게 경제의 굉장히 핵심이었어요. 근데 1%가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GDP로 놓고 1%가 20조밖에 안 돼요. 20조. 근데 20조를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별 노력들을 했었는데 지금 작년에 아무런 노력도 안 하다 보니 그러고 올해 올라왔다가 이제 내년도 되면은 이제 올해까지는 나온 건데 2.1, 2.2 보는데 내년도는 2% 깨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을 그건 보수지건 진보지는 아예 관심도 없으니까 보수지는 의도적으로 이런 숫자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2%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20조를 우리나라가 추가로 1년에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 논의 자체도 못 하고 있고 아무런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분기 GDP가 10월 달에 나왔는데요. 언론에서는 그냥 나쁘다 하고서 하루 조그맣게 했지만은 민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떠들었어요. 그날 나온 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저기 1.8 부른 회사도 있고요. 여측 기관도 있고 이런 얘기. 수출 기여도 감소세. 뭐 2.2 올해 2.2 내년에는 힘겹게 2% 달성할 듯. 2% 깨진다고 하면 이 회사 사장 혼날 것 같으니까 지레 겁먹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해 한국이 2.3인데 이 회사도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2.3 내년에 2.2로 잡고 이거 또 수정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이전에 얼마 불러면 2.6이었어요. 한 번에 확 내리면은 자기네가 틀렸다는 걸 자인하니까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어찌 됐건 상반기에 수출이 잘 됐었는데 하반기에 수출이 이제 지금부터 꺾이고 있거든요. 꺾이고 있기 때문에 2%마저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 추경을 한다든가 뭔가 민생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죠. 아마 내년 초 됐을 때 우리가 요즘 남대문에서 또 여러분들 한겨울을 지새실 것 같은데 그 손님들 잘 안 오시잖아요. 안 오시는 그 저변에서 아마 이게 2% 깨졌을 때는 자발적으로 많이 올 거예요. 우리 촛불 때도 그 당시에 2가 되냐 마냐 3이 되냐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초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작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살기 어려우니까 한번 나가보자라는 이런 거로 트렌드를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는가 나옵니다. 그래서 3분기 성장률은 다 쇼크인데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19년 그러니까 박근혜 말기부터 문재인 정부 코로나 이전까지 어떤 그 검정색 추세에서 GDP 특히 민간 소비가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게 1분기에 갑자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좋아지니까 이걸 기반으로 했던 것들이 다 바뀌고 있는 거죠. 2분기가 마이너스 나왔는데도 어이씨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하다가
3분기 0.1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거고, 한국 주식시장이 왜 못 올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금투세 때문에 못 올라 뭐 하는데 다 뻥이고요. 이익이 안 되는데, 나라가 성장률 이 정도 나오는데, 미국은 올해 2.7, 2.8이 나온다고 하는데 한국은 지금 위에 있다가 밑으로 하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국 주식을 삽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 녹색으로 된 그 수출이 기여한 거, 밑에는 깎아먹는 거고 위는 이제 플러스 난 거, 두 개를 더하기 빼기 한 게 우리가 보는 성장률인데, 보시다시피 작년도 2분기부터 제가 조금씩 낮았다고 했는데 2, 3, 4, 1분기까지 수출이 주도를 했던 거죠. 근데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로 기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위에서 수출과 대기업과 뭐 AI 관련된 들은 계속 끌어가고 있는 거고, 위에 있고 밑에 내수는 이건 안 되는 거고, 구조적으로 안 되는데 위에 있는 놈이 약화되고 있는 숫자를 확인한 게 3분기 GDP라는 얘기죠. 민간 소비와 우리 내수와 관련된 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작년도 4분기에 작년 이맘때부터 계속 내수, 도소매, 숙박, 외식, 이게 우리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성장률이 이렇게 나빠졌고요. 그런데 의료, 보건, 복지가 좋아지는 거는 이거는 고령화 사회 때문에 좋아지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돈 쓰는 거 다 여기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선진국도 이거 다 넣고 일자리 여기서 다 늘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건설 원가가, 아파트 짓는데 원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원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뭐 다양한 규제나 뭐, 그리고 땅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땅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내놓는 거는 다 10년 후에 완공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그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10년 후에 나올 건데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지속되니까 내수는 계속 내리받고 수출이 좋아지다가 수출이 꺾인 것이 확인된 게 지금 우리나라를 공포에 몰아넣는 거고, 주가도 안 올라가는 그런 이유고, 투자도 안 하는 그런 이유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게 되면은 우리 그 회복 중에서도 반도체 중심이었고요. 3분기에 여기 기계를 투자가 늘고 설비 투자 늘었다. 이게 다 반도체 장비 투자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되지만 안 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반도체 문제고, 그래서 오늘 외부 강사님을 삼성전자를 모신 이유도 과연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은 경영적인 측면이고, 제가 약간 기술적인 측면도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도체가 끌어줘서 그나마 된 거예요. 9월 산업활동 동향 나왔는데 전월 대비 보시면 그냥 다 보실 것도 없어요. 다 파란색 마이너스예요. 빨간색 0.1, 뭐 이거 뭡니까? 반도체 이거 뭐 투자를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구재 9월달에 결혼을 많이 했어요. 결혼을. 그리고 저기 추석도 있고 그래갖고요. 조금 낮았고요. 설비 투자도 이거는 반도체와 연결된 겁니다. 전년 대비라면 전년 대비 펄어요. 투자가 지금 안 하면은 내년 상반기 경기 맛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건데, 한국 수출을 잘 보시면은 정유, 석유화학, 일반기계 이거 보시면은 지금 12년 전하고 지금 차이가 없어요. 그럼 그 사이에 수출이 좀 늘었다 하는데 뭐 늘었냐? 반도체하고 자동차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는 그런 대로 잘 하고 있어요. 그나마 트럼프 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현 단계에서는 미국 중심으로 수출이 느는데 반도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요 수치 한번 잘 보세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21.8%예요. 10월 달에. 근데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돈이 1년에 503억 불인데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는 400불, 그러면은 100억 달러를 반도체가 벌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꺾이면은 수출도 안 되고 국내 경제 전체가 안 좋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변에 지역구 계신 의원님 여기 계시네. 그분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매달 1일 날 이 경기가 나오는데 참 눈물겹게 제목 잡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하루에 얼마씩 수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파란색은 전체인데요. 10월 달에
조업 일수가 많았거든요. 하루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수출이. 그런데 그걸 표현하기 싫으니까 어떤 언론도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반도체 중심을 하는데 지역별로 놓고 보면은 미국이 10월에 마이너스 났고요. 중국도 조금 회복되다가 다시 마이너스 났습니다. 두 개 합치면 40%예요. 지역별로 40%에서 모멘텀이 사라지고요. 이걸 대체하던 시장이 아세안입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시장에서도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 마이너스로 갈까 말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월의 경제 지표는 우리한테 주는 것은 상당한 공포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슈로 이제 그 고용 부분이고, 이거는 매달 제가 보여준 매달 보셔야 돼요. 가랑비 어쩌듯이 계속 조금 나빠지는 거예요. 트렌드 간단합니다. 전체 일자리는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노이즈가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회복기고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여기 언제요? 2022년 말 정도부터 전체 일자리는 느는데 제조업 마이너스, 청년 일자리 마이너스 납니다. 공교롭게도 현 정부가 출범하고 서너 달 되면서부터 됐어요. 환노위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 일자리 느는데 제조업 마이너스, 청년 일자리 마이너스. 청년은 제조업을 선호하니까 전체 일자리 뭐 늘었냐? 어르신들이 늘은 거죠. 그래서 60세 이상 고용률이 47%고요. 665만 명이 지금 취업하고 계시고 65세 이상도, 그런데 이건 매달 저도 다음 달에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바로 가장 일을 왕성히 할 40대 고용자보다 60대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럼 60대가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자료가 좀 나왔어요. 최근에 금융연구원에서 나왔는데요. 자영업자 수의 전체는 줄고 있는데 연령별로 자영업자 증감을 봤더니요. 2022년 3년부터 빨간색 보시면은 60세 이상이 계속 늘어오고 있고 젊은 나이는 줄고 있는데,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50 이상에서 자영업 창업이 많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면서 그만둔 다음에 자영업을 무진장히 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지역에서 자영업자 새로 생기면 대부분 50 이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연령대별 자가 부채 소득을 보는데요. 이쪽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가 부채 잔액인데 옆으로 찍 보면은 65세 이상의 부채 잔액이 4억 5천 나오고요. 소득은 4천 얼마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고령자 빈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린 숫자로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게 전체는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7천 명인가 뭐였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그럼 어떠냐? LTI가 소득 대비 부채가 몇 배? 1년에 버는 소득 대비 부채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65세 이상은 1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65세들은 아직도 열정적이어서 빚내 갖고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업종이 뭐냐라고 봤을 때요. 65세 이상 했을 때 과밀 업종이라는 게, 과밀 업종이 뭐냐? 농수산, 도소매, 음식, 숙박, 교육, 부동산업, 중개업체, 이쪽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의 부채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과밀 이 자영업자 중에 63%가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많은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 과밀업종 부채 잔액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밀업종도 못하는 일반 어르신들 통계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면, 온라인 소비 1% 늘어나면 이건 배달이 늘으니까 이제 일자리가 여기 늘어가는데 나머지는 다 일자리가 준다는 거죠. 이게 과밀 업종의 어르신들이 하는 온라인과 관련되고요. 요거는 뭐 주변에서 늘 보시는데 42,000분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겁니다. 조선일보의 논조는 신자유주의적이고, 너는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라고 하는데 얘들도 가끔은 이런 걸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숫자는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어떤 데는 뭐 2만 명도 안 된다는 기관도 있고, 사실 그 숫자 내기는 매우 어렵겠죠. 그러나 한 뭐 2, 3만 명 뭐 이 정도 나오고 있고, 요즘에 또 하나 부분들은 우리 잘 생각해 보면 10대 가정 0케어라서 이제
애들이 젊은 사람이 부모님 모시면서 힘들어서 서울 경기만 7만 명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용 문제가 중요한 거는요. 지금 계속 윤 정부 출범 이후에 공교롭게도 통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 내 일자리가 뭐가 내가 잘못한 건가 하다가 이건 사회의 문제인데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발화점을 거기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다 이해하셨을 거로 보고요. 이제 부동산은 이 살색으로 나와 있는 게 10년 평균 다달이 인허가 나오면 그 다음에 착공하고 분양하고 입주가 되는데 연말에 항상 그래도 많이 느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데요. 작년도 공급이 없었는데 똑같습니다. 올해도 전혀 차이가 없이 올 4월에 잠깐 착공 분양이 좀 늘었다가 옆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 업자들도 여전히 PF 문제 해결이 안 돼 있고 공사비 단가 올라가고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뒤에 자료에 지역별로 쭉 뭐 이런 저런 통계 있는데 이걸 다 제가 설명드리기는 시간적인 관계상 그렇고요. 가격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이제 서울 경기가 8월 9월까지 그다음에 대전이 조금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수도권 중에서 강남이 주도하다가 강남도 지금 아직은 플러스입니다. 상승률이 둔화된 거지 마이너스는 아닌 거죠. 그리고 서민들이 사는 전세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아파트만 있고 우리가 그다음에 전세 사기 특별법 때문에 고민들 많이 했던 연립이라고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세가들은 이제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이 위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금리가 안 떨어질 겁니다. 잘 안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깡통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계속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거래에서요, 주가건 뭐 비트코인이건 부동산 거래가 줄기 시작하다가 어느 하나의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면은 시세가 크게 움직여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안 된다는 사람들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그 시점이 지금이냐 아니냐는 서로 모르는 거죠. 그런데 거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늘 강준현으로 왔는데요. 지금 이 서울시나 수도권에서만 다 분양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국토 균형 발전은 현 정부에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화되면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고 수도권에 다 집중되는 거 지방에 계신 의원님들은 요즘 국토 균형 발전 얘기하는 사람 없지만 하루가 다르게 서울시 재개발 나오고 뭐 나오고 이것이 누적되게 되면은요 이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이 이제 존재 가치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문제가 사실은 이번에 9월, 10월에 아주 엄청난 핫 이슈가 됐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내용이 삼성전자 그 부문 반도체 담당이 이제 사과문을 발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회사 내 또 대기업 재벌그룹의 상황이 어떻게 됐나 해서 전문가가 뒤에 강의를 하게 되시는데요.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서 근원적 기술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주력이 DDR4라는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이렇게 4를 만들다 그 다음에 5, 6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에서부터 슬슬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5를 잘 못하겠으니까 지네 바로 6를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 건너뛸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술이라는 건 그렇지 않나요? 하나 익히고 그 다음 나가는데 가운데 걸 넘겨뜨리고 한번 쭉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본업인 파운드리 뭐 인공지능들은 이거 말고 그냥 본업인 D램에서 안 된다 이거죠.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론하고 또 하나 중국 애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 중국에서 오니까 본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 세계 반도체 D램 점유율을 이렇게 하다가 지금요 휙 떨어진 게 삼성전자가 못 팔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업이 안 됐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경영에 대한 문제는 고칠 수가 있지만 이 본업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 연구원이 하이닉스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 막 나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문제, 한국 경제 60년 해온 거랑 이런 모든 모순이 누적돼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근원적 기술 문제, 그럼 조직 뭐 DNA 뭐 이런 건 아시겠지만 본업이 안 됐을 때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술 분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AI는 미국인 엔비디아가 만든 AI일 뿐이에요. 근데 중국을 계속 닫아놓으니까 미국이 한쪽에서 겁나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 약간 다른 기술로 나오면 미국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쓰는 뭐 옛날에도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우리 비데오 할 때 여러분 쓰는 게 VHS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소니가 만든 게 베타막스였잖아요. 그런데 기능은 베타막스가 더 좋은데 시간 지났더니 VHA가 다 장악해서 우리는 비데오를 지금 할 때 그걸 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하는 사람 아직은 별로 없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중국이 자체 개발하면 어떨 건데 지금 D램은 이런데 파운드리도 뭐 좀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SMIC라고 TSMC 같은 회사입니다. 중국에. 걔네는 비용 없어요. 정부가 다 돈을 내니까 그냥 마구 때려붓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 SMIC라는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되게 되면 세상 진짜 험악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이니까 숫자를 보셔야죠. 8월 초에 하이닉스의 2024년 영업이익이 23조 998, 24조로 보시고요. 그러다가 지금 10월 25일까지 있는데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잘 보시면 46조였죠. 2024년에 46조였는데 지금 35조로 지금 줄어 있습니다. 두 달 만에 반도체가 나빠지면 두 달 만에 35조로 줄었는데 분야가 여러 개 있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가전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반도체가 DS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부분을 보면은 8월 달에 8월 1일 날 2024년에 27조, 2025년에 39조 받는데 지금은 27조가 17조로 됐고 39조가 29조로 됐습니다. 10조 원씩 반도체에서 준다는 얘기예요. 1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제가 처음 할 때 우리 경제성장률 얘기할 때 1%가 20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반이에요, 반.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불과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되면 세수로 따지면 한 3조 정도 줄을 겁니다. 3조면은요 우리 예산안에서 우리 민주당 몫이에요. 가져오는 게 그 정도의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삼성이 얼마나 큰 위기이고 왜 주가가 안 올라가는지 너무도 명확관한 거. 반면에 TSMC는 계속 좋고요. 미세 공정에서도 지금 3나노 비중이 이게 이제 주력이거든요. 이건 파운드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AI 반도체라면 3나노인데 삼성전자 만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어제 언론에 나왔는데요. 타이완에다 대만 본토에다 1.4나노짜리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1.4나노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랑 굉장히 틀리고요. 딴 말로 얘기하면 만약 대만이 1.4나노를 생산이 뭐 2, 3년 내에 되고 가시권에 들어서게 되면은 중국이 대만 함부로 침공 못할 거란 얘기죠. 왜? 누가 막는데? 뒤에 있는 애들이 막을 겁니다. 지금 삼성이 왜 처음부터 파운드리라는 이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를 못 만들었을까 하는데 그 반도체를 설계해서 TSMC다 주문 주는 애들이 그런 애들을 팹리스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최근 데이터는 없어요. 2020년 데이터가 제가 있어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TSMC에다 주문 주는 애들 중이에요. 애들 중에 1등에 7등까지 잘 보면 1등 퀄컴하고 10등 다이얼로그를 빼면 나머지 다 보면은 여기 출신들입니다. 여기 출신 잘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10명 중에 8명 있고 엔비디아 3등했다 지금 압도적인 1등으로 갔잖아요. 지금은 자기 고국 다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얘를 엔비디아 얘랑 AMD랑 뭐죠? 이 둘이 저기잖아요. 저 고모 얘가 고모일 겁니다. 또 한 집안 지네가 다 해먹어요. 그냥. 지금 엔비디아 최대 경쟁자가 얘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되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2020년 기준이라니까요. 지금은 이게 더 올라가 있겠죠. 딴 애들 내려오게 되고 다른 회사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운드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다는 걸 이건 삼성을 위한 변명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삼성전자 분리론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삼성한테는 주문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베낄까 봐. 삼성이 베낄까 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반도체 얘기를 하지만 그 산업에 대한 이런 뺨리스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만은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당연하겠죠. 얘들이 하청을 줄 거 아니에요. 자기 고국에 있는 기업들. 그러면서 인력 교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데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결과 요즘 뭐 한국의 뭐 국제항인이 한국을 떠나냐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요게 전 세계 기업 이익을 1년 전에 100으로 봤는데 지금 뭐 조금 줄은 정도예요. 미국 기업도 약간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전체는요. 작년 상반기에 줄었다가 반도체 좋아진다 해서 휙 올랐다가 반도체 나빠진다 해서 휙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전의 적자가 많으니까 반도체랑 한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한전 두 종목을 딱 제외해 놓고 보게 되면 기업이익이 좀 늘다가 여러분 자료에 없어요. 이거 어제 넣었습니다. 이렇게 확 떨어져. 그럼 이런 거는 주식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막 감투세니 뭐 한국이 어떠니 하고 지 발등 찍고 있는 거죠. 주가는 제가 3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이익의 함수입니다. 이익이 준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도 이익도 보자는 얘기예요. 내년도 거를 보면은요. 내년도 이익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내년 이익을 올해 7월 달에 이렇게 늘었다가 줄어가는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이익도 예상보다 나빠졌는데 누가 주식 사? 뭐 우리 1,400만 주식 투자라고 하지만 그것도 뻥인 것 같고 무슨 1,400만 원이에요. 업계 사람들은 500만이나 될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인 다수 계좌가 워낙 많고요. 그리고 100만 원 이하짜리는 그거 옛날에 물려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뭐 어찌 됐건 금투세 결론은 났지만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자산 형성의 장인데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표만 오늘 보여드리는데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내년 상반기 가면 더 나빠질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중국도 우리랑 비슷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국도 어려우니까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 대체대표 불황은 뭐냐면 장부를 봤더니 자산은 매입가로 예를 들어 100억 써 있는데 그래서 빚을 100억을 내서 예를 들어서 100억 했으면 자산이 돼 있는데 이 자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부채는 그만인데 자산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가 대변하고 차변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부는 맞는데 실제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이 90년대 초반에서 쓰던 말인데 중국이 그런 상태고 디플레이션 물가가 안 올라요. 중국이. 물가 안 올라가고 생산자 물가도 떨어지니까 그거 싸게 우리나라 수출하는 거고 유동성 함정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무리 풀어도 안 움직이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저께 지난 주말에 10조 원 정도의 부양책을 냈는데 예상보다 작게 내고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 정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섣불리 정책 냈다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이런 것의 모든 근원은 부동산에 있고 그 더 뒤에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빚이 너무 많다 이게.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내놓은 정책은 약 10조 위안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면 10조 위안이면은 1.4조 달러 정도 되나요? 1.4조 달러면 우리나라 GDP가 1.7조니까 우리의 감각으로 따지면 거의 뭐 2,000조 정도로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현실화 시켜 갖고 숨겨놓은 게 있거든요.
숨겨놓은 걸 정부가 지원해줘서 그것을 표면 아래 올려갖고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얘네가 직접적인 경기 부양을 안 하는 게 저 위에 보시면은요, 소비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중국은요 이제 투자도 별로 안 되고 있고요. 요 소비 중심의 국가가 됐는데 소비가 40%가 안 돼요. 이 미국은 70%고요. 우리나라도 50이 약간 안 되거든요. 너무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섣불리 트럼프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 입장은 트럼프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 내년 한 2월 정도 되면 중국이 그때 소비 부양책이 나오고 지금은 시간을 끌면서 부채 문제를 매니징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시진핑의 시름이 굉장히 많이 깊어지고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소비가 안 늘면요. 왜 자꾸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지난번에 한 것 같아요. 중국보다 우리나라 보수 언론 그렇죠. 미국 수출이 더 늘어서 한국 잘 됐다. 줄여야 된다. 그래서 계속 중국 때리긴 하는데 정말 무식이 파도를 치는 얘기입니다. 중국 본토만 20%잖아요. 대만도 우리나라 수출이 한 3, 4%될 거고요. 홍콩 가는 것도 한 5, 6% 돼요. 그게 다 중국입니다. 동남아시아 경제는 중국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거의 20% 수출을 동남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절반 정도가 중국과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중국 자체의 수출이 20% 집중했는데 미국이 21이 됐네. 그래 한국이 이제 중국 의존도가 줄었나. 무식이 파도를 치는 거죠. 본질을 서로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우리 당도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는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경제 관계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트남 경제가 지금 중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져 있는 거죠. 하노이 부분에 한국 공단이 그렇게 많지만 그 사이를 틈새를 중국 애들이 다 뚫고 들어오고 있고 얘네는 물류를 컨테이너 트럭으로 다닙니다. 트럭으로 다니는 거와 배랑 싣고 가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중국 문제를 한국 경제를 하면서 너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달에도 9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부양책이 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초에 유럽의 드라기 보고서라고 나왔는데요.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정책을 하시기 때문에 이 보고서 읽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니까. 그리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빨간 줄을 쳐놨는데요. 이거 우리나라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얘기 같지. 드라기라고 22 유로 중앙은행 총재. 그 해법은 뭐야? 해법은 뭐 조그마한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유럽이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긴 그림을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장기 저성장 시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일본을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일본을 넘어서 유럽하고 비교해야 되는데요. 맨 위에 점선으로 녹색으로 된 거는 2018년의 소비, 내수 소비죠. 저기 뭐 총 내구재 소비가 2018년하고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대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자동차 요 라인으로 된 거요. 요 녹색은 내연기관차는 더 많이 줄어서 내연기관차는 절반까지 줄고요. 이런 과정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는 요 두 개 비율이 5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작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연기관 뭐 중심으로. 그런데 저는 제일 주목해야 될 게 총 내구재 수비는가 8년간 안 늘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우리 피그 국가라고 있죠. 요즘 여행 프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즘 스페인, 포르투갈, 피그 어디야? 그리스, 이태리 네 나라 아니에요. 이 네 나라들은요, 이 소비 수준이 10몇 년 전랑 똑같아요. 글로벌 금융이 있더라. 그러니까 소비를 10년간 추가로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원인은 뭐 고령화도 있고 뭐도 뭐 하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고 일본이 겪은 고 이후 고대로 유럽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골로 가는 거다. 골로 가는 게 그런 쪽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요즘 그 찝찝한 게 유럽 애들도 지금 서구 애들은 좀 철이 없잖아요. 돈 생기면 툭 써버린다고요.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 우리 아들 같아요. 뭐 용돈 주면 툭 써버리잖아요. 겜방 가고 뭐 놀고 그리고 또 주세요.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요새는 저축이 는다 이거죠. 저축이 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일본이 디프레 갔을 때 아무도 소비를 안 하고 저축만 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돈은 무진장 써 있고 지금도 소비를 안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저축에서 소비, 여기 소득과 소비하면 이렇게 저축률이 여기 쭉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정도 올라가서 여기서 멈추게 되면 유럽은 간 거죠. 왜 그러냐? 너무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한국이 겪는 거랑 일본이 겪은 거,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거, 중국이 가야 될 길.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임금은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고령자 빨간 거, 고령자 부양비들은 미국보다 상당히 높고 있고 국가 채무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R&D 투자를 보시면 아예 투자도 안 해버리고 노동 생산성은 뚝 떨어지고 뭐 이게 지금 과거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 총선 했었는데요.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 게요. 일본이 이때 버블이 깨진 게 1990년 1월 1일부터예요. 버블이 깨지기 시작하는 게 이때부터 일본 총리를 한번 쭉 보세요. 평균 재임 기간 69일, 818, 644, 264.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 9명이 됐으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막 작년에 살아났고 올해 살아난다 하던 사람들 있죠. 지금 꼬랑지 확 내리고 있어요. 일본 지금 매우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시바 지지율이 34% 정도 됐는데 그 인접한 나라 대통령하고 이 지지율 격차가 같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누가 더 낮아질까 경쟁을 한번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한번 내기 한번 할까요? 누가 더 낮아지나 연말 기준으로. 이게 이번 선거 결과 보니까 일본이 의사결정을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이 기간 중에는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수상마다 뭐 하냐면 일본 재건 계획, 경제 부흥 계획 발표를 했는데 발표 뭐 어떻게 이거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처음에 이 등신들이 이 밑으로 간 게 재정 흑자예요. 재정 흑자라는 거 법을 깨지는 순간부터 꼭 누구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에 일본이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는 좋지도 않았는데 재정 흑자를 3년 내고 난 다음부터 안 되니까 아까 요 앞 페이지에 있던 요 분들이 취임하면서 항상 안 되니까 돈 써야 돼. 이게 재정 적자예요. 위로 간 게 적자. 그러다가 노란색 적자 갖고 안 돼 이제 재정 갖고 안 돼. 돈 풀어. 그래서 중앙은행에 돈 풀고 적자해서 끝없이 적자 행진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31년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고 일본이 했던 것보다 더 나쁜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번 예산철에서도 예산 그렇게 줄이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종교가 나온 것 같아요. 국가재정교라고 재정을 GDP 대비 뭐 50 아래로 낮추는 게 지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분모를 키우면 되잖아요. GDP 대비 재정 적자니까 분모 키우면 되는데 그 단순한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는 너무 좋은 상황에서 이번에 저 대선을 치렀어요. 바이든하고 해리스는 정말 적일 거예요. 진짜 뭐랄까 배신감 느끼고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왜냐면 일자리 늘고 실업률은 낮고 뭐 일자리 다 좋죠. 임금도 많이 올랐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긋났다가 놔주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미국 금리가 낮춘다고 하다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에 미국 금리 5.5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요새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소비 심리, 투자 늘고 그리고 저기 대선을 앞두고 여기 이전서도 보조금 지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도 별 수 없습니다. 선거 앞두고 돈 푸는 게 딱 눈에 보이고 있죠. 이거 얼마나 철이 없냐면 미국 사람들이 작년보다 올 연말에 쇼핑 시즌 추수감사절에서 크리스마스 소비 이만큼 더 늘린대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만 이래요. 그러니까 미국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미국만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국방비 부담이 좀 늘고 그리고 얘들이 이제 이전소득주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이 지출들은 꽤 많이 좀 늘린 편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놓고 보게 되면은 해리스가 굉장히 위험하겠지만 미국인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하여간 요거 말고 다른 게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뭐 언론사에 기고문을 쓰고 있으니까 쓰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 결국 어떻게 될 거냐라는데 지금 나온 거 거의 대부분 뻥이에요. 지난번에는 의회를 그 트럼프 일기 때는 상원을 장악하지 못했었잖아요. 이번에 다 장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임기 초반 2년 내 모든 걸 다 끝내버릴 거다. 많은 계획을 짤 텐데 현재 공약에 나와 있는 거는 요거는 의원님들이 좀 2026년 얘네는 이제 9월 말로 회기가 끝나니까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뭐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세금 깎아주는 거고요. 요거는 증세를 하는 부분인데 저거는 우리로 따지면 법인세 한시 인하 조치죠. 30%에서 15%로 낮춰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TCJA라고 나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Tax Cut and Job Act라고 TCJA는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 보세요. 그런데 이걸 바이든 행정부는 원상복귀 시킬 생각이었어요. 해리스도. 그래서 미국 기업인들 특히 누구야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놈들도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로 10년간 5조 3,500억 요 굉장히 핵심이고요.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뭐 이거는 뭐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종료, 제조업체 법인세 인하, 뭐 팁소득 세액공제 뭐 이렇게 많이 깎는데 군사력과 하여간 세금 깎는 거로 했고요. 늘어나는 거는요. 관세 아무리 늘려서 최상으로 봤을 때 2조 7천억밖에 안 듭니다. 합계 7조 5천억이 는다는데 시장에서는 여기서 10조 이상으로 봐요. 그러나 이게 보수적으로 잡아놨을 때 10년간 10조 달러예요. 10조 달러 정도 하여간 부담이 느는데 요 정책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현 정부에서 하고 싶은 정책들입니다. 위에. 예산 처리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정책들을 요런 거고 미국이 그러기 때문에 미국 그래 그럼 우리도 따라 해야지 한다고요. 트럼프가 왔을 때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따라오고자 하는 의도가 많을 텐데 예산에서 이럴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말 막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막말하던 사람들 기억들 나세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거, 독립운동에 대한 거 막 말을 막 하는 거는 트럼프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막말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경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태면 여기서 한국에 주는 함인데요. 미국의 무역 수지가 이제 이렇게 다 적자라는 얘기죠. 마이너스인데 그 전에 석유 비중이 높았는데 미국이 셰일가스는 석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자. 정부도 재정 적자, 무역 적자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조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제조업이 성과를 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내려면 트럼프가 아니라 그 다음 대통령 때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의 돈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미국 국채 발행이 많아지니까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잖아요. 반대로 원하는 강세가 되는 게 맞죠. 경제학 이론에서는.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딴 나라는 더 어려워. 때문에 미국이 그러면 금리가 높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뭐 우리도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을 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웃기는 나라가 된 게 경기가 좋아도 미국 경기가 좋아도 달러가 강세하고 미국이 나빠도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미국이 나쁘면 금리가 높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딴 나라도 다 형편없으니까 그냥 미국에 예금이나 하자 하고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 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 뭐 끝났다 뭐라고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은 좋아도 미국으로 가고 나빠도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어정쩡할 때는 뭐냐. 그때 달러 약세. 그때 어정쩡할 때. 그런데 지금 미국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이 쌍둥이 적자가 돼 갖고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못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오냐면 바로 우리 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투표 잘못한 게 우리 부채가 많은 서민들 우리 내수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여러분들 상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옛날 대충 곱하기 10 하다가 10 조금 더 되네.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본이 트럼프 기간에는 한 1,350원에서 1,500원 사이가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오고 금리는 안 떨어졌을 때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재정 적자를 많이 만다니까 트럼프가 이제 9월달에 여러분 자료에 없는 건데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미국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70bp 0.7% 오른 거죠. 그 이전에 대비해서. 그럼 미국 경제는 이때랑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왜 금리가 올랐을까?
재정 적자를 많이 낼 거다. 무역 적자도 커질 거다. 그렇게 돼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에 투자하러 사람들이 몰려갈 거다라는 예상으로 환율은 달러 강세에 미국 금리는 올라가는 이상한 조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심한 상황이고 한 이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금리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려봤자 일반 서민들이 받는 거는 별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금융시장과 환율과 관련된 거고요. 이 보호주의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장기적인 미국의 수입 관세 평균인데 여기 대공황 초기에 요 부분을 놓고 보시면 수입 관세 굉장히 높았잖아요. 요게 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박자 쉬고 트럼프 취임하면 이런 일이 올 거예요. 미국이 보편 관세 10% 어느 나라나 10%의 관세를 준다 하면은 유럽에서 그 다음에 카운터 펀치가 나올 겁니다. 왜 너네 10%야? 그럼 우리도 10%, 15%할 거야. 이때 이랬어요. 너 10이야? 또 올렸어? 나 15. 또 올렸어? 나 20 하면서 서로 이런 거 애들 싸움하듯이 아주 나쁜 시나리오가 대공황 초기에 있었습니다. 대공황 초기에.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고요. 이미 트럼프의 당선과 무관하게 무역과 공급망 관련된 법안들이 이렇게 많이 발의가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처리가 되는지도 굉장히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한국은 해외 직접자 다 미국으로만 가고 있죠. 딴 나라 아무 데도 안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 한국이 굉장히 어렵고 아마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단순히 미국이 10% 올리고 끝나면 괜찮은 그냥 버틸 수 있어요. 딴 나라 똑같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보복, 역보복, 보복, 역보복 나올 건 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맞았는데 가만히 있겠어? 옛날에 그랬잖아요. 미국이 유럽이 구글세 때리니까 미국이 와인세라고 해서 유럽 와인에 오는 데다 세금 확 때렸던 거 기억나세요? 7, 8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초기에 불과하고요.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지금 함부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민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여러분 숫자를 한번 보시면 미국의 지금 일자리 중에서 미국 출생들은 그냥 정치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이런 이민 정책 했는데 하여간 1,100만 명을 추방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이민자가 1년에 한 150만에서 100만 명 사이 들어오다가 트럼프 때는 한 7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민 가실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내년 1월 이전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내년 취임 이전에 이민 가신다는 사람은 그래도 좀 뭔가 공부를 좀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국방비 문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GDP 대비 3%를 맞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맞추고 있지만 한국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2,200조에 뭐 3% 하면은 60몇 조니까 우리 60조는 맞추고 있는데요. 대만 문제가 발생하면은 1등이 당연히 타이완이겠죠. 1년에. 그다음에 한국, 중국, 미국 이런 데는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일부였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막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영역이에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했었잖아요. 취임에 2022년도에 대만문에 뭐 물리적 뭘 하는 거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틀림없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네오콘적인 성향이 있고요. 지금 트럼프 참모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둘이 죽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같이 폭탄 좀 마시면 아주 잘 어울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증세 문제를 우리가 계속 감세만 지금 보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국이 노동당이 지금 이제 얘네가 지금 스티머 길을 잃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자유주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시장에 막 개입한다고 취임하자마자 했어요. 그래놓고서 이제 이걸 올린다고 했는데요. 영국의 이번에 증세하는 기재위 의원들은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써놨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부자들한테 돈 거둬 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영국도 세금 걷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과연 영국이 처리하는 방향들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미국은 예외로 두시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 예산안에서도
뭐 지금 증세냐 감세냐 뭐 하는데 요게 이제 이번에 세법 개정은 세목별 증가한 부분이고 그리고 조세 지출 비용 고소득자 대기업 비중은 고소득자 대기업 굉장히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것들 늘고 있고 중소 중견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하는 극단적인 정책들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무시하는.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나라 국내 경제 정책이나 외교 안보 정책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잘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제 상황이 왜 이렇다? 계속 어렵고 그 중간에서 보면 안 돼. 중간에서 우리가 이 상태로 제 생각에는 1, 2년 더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일본이 잃어버린 34년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외부자의 시선으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한 2년 후 이 상태가 지속돼서 한 1, 2년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알고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 요즘 재밌게 본 게 이 AI를 쓰는 방법 중에 여러분 구글 가서 고오버라고 이렇게 치면은요 AI가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AI는 생성형 이제 뭘 만든다고 하는데 요즘 검색이 이거로 다 바뀌고 있어요. 하면 간단해요. 그냥 메일 하나만 써놓으면 돼요. 그리고 즐겨찾기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더니 홍성훈이 뭐 그래서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될 과제는 뭐냐 했더니 얘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 갖고서 밑에 보면은 여기 요 밑에 보면은 누르는 게 있어요. 보고서 만들어 줄까요? 그럼 보고서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이걸 갖고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얘가 6페이지를. 그래서 이게 뚜껑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책 실효성 검토. 예? 날짜 딱 나오고 있고요. 여기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뭐 경제 정책 현황 민생 문제 내수분이 뭐 이게 목차 나오고 있고요. 레포트가 이게 6페이지가 나왔더라고요. 내가 이게 한 줄 쓰고서 눌렀는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의원님한테 진짜 꼭 필요해요. 이 문제는 여기 보좌관들 계신데 보좌관들 이제 일자리 사라진다는 얘기야. 의원님이 다 할 수 있어. 레포트로 나와서 프린트 걸으면 끝인데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들어가서 오늘 꼭 하세요. 요게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요걸 쳐보시면서 들어가서 그럼 메일 넣으세요. 그럼 메일 번호만 넣고 딱 하고 그다음부터 하란 말이에요. 네? 하면 돼요. 그래서 보좌관 숫자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네. 미안합니다. 보좌관들 이런 거 가르쳐드려서 약간 제 강의는 이 정도 마치고요. 뒤에 뭐 여러분들 뭐 인맥 만들고 뭐 이런 건 다 아는 잔소리니까 한 번쯤은 꼭 보시고요. 제가 그동안에 보내드린 이 자료를 칼라로 인쇄하고 있어요. 비싼 돈으로. 여러분이 돈 내서 하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 연식이 돼서 흑백으로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칼라로 하고 선도 굵게 했는데 이걸 차에 놓으시고요. 틈날 때 하나씩 보시면서 음미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국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 거예요. 놓고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어서 4대 그룹과 이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종합 총정리를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리얼한 얘기, 4대 그룹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주로 뭐 삼성하고 SK 얘기가 주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저는 리더스인덱스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요, 기업 분석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데 외신들이 좋아합니다. 네. 제가 주로 인터뷰하는 곳이 블룸버그나 로이터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쪽하고 주로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요게 그 2019년도에 이코노미스트가 저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 요 기사 나가고 김상조 실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 한국의 그 문재인 정부 때 재벌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한 내용인데 제목 보시지만 한국의 좌측
날개가 꺾였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주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딱 10년 전에 왔었어요. 10년 전에는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 9월에 한번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아마 김세연 의원이 저를 초대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받은 주제는 당시 뭐 김세연, 남경필 이런 의원들 같은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경제민주화라는 타이틀을 들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당시 경제민주화 정책 몇 가지를 법안을 내놓고 이 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저를 불렀는데 당시에 기자분들도 한 20, 30분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자들을 막고 괜히 소송이 일어났었는데 주로 저는 이제 대기업이나 정책 이런 분야를 주로 연구를 하고 언론에 발표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 말부터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벌이란 얘기인데 일본의 자이바치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요. 요겁니다. 우리나라 재벌은 패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가족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경영권 분쟁, 지배구조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이 패밀리 컨트롤을 빼먹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64년도 이후에 국내 10대 그룹의 변천사입니다. 요걸 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개풍그룹 아시는 분들은 아주 옛날 분이십니다. 4위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는 90년대 중반부터 4대 그룹이 30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네, 고정입니다. 고정. 대우그룹 하나 빠지고 똑같이 바뀌고 바뀐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CI 로고가 바뀌었죠. CI 로고 언제 바뀌는 줄 아시겠습니까? 삼성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병철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84년에 들어서죠. 이건희 회장이 2015년에 쓰러집니다. 이재용으로 바뀝니다. 네. 현대차는 정주영 회장이 이때 형제난으로 계열사 분리가 됩니다. 정몽구 회장, 정의선 이렇게 바뀝니다. 네. CI는 이렇게 바뀝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더 중요한 거는 이들 그룹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듯이 해방 이후에 6.25 직전의 우리나라 재벌의 탄생은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영인 누군지 아시죠? 정주영 회장이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유일하게 맨 땅에서 일궈서 기업을 일군 두 개 그룹이 있습니다. 현대그룹하고 LG그룹입니다. 나머지는 다 받아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업자본을 산업자본화 시킨 게 해방 이후 6.25 직전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삼성물산을 만들어서 상업자본 돈을 많이 벌다가 1954년도에 CJ제일제당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자본화 된 시기가 50년대인데 그때 대부분의 나머지 그룹들은 해방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받은 남아있는 적산불화를 통해서 사업 자본을 마련합니다. SK그룹 그렇죠. 하나그룹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남기고 간 잔재의 적산불화를 받아서 미 군정하고 잘 이렇게 로비를 해서 받아서 대부분 읽었고 그렇게 하지 않은 몇 개 그룹은 삼성도 알고 있는 신세계백화점이 일본 옛날에 백화점 받은 거죠. 나머지 그룹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그룹은 믿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자본이 상업 자본에서 국가 자본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90년대 전까지 국가 산업 자본이 이 재벌들을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나서부터 산업 독점 자본을 발생하고요. IMF가 끝나고 나서 이게 뭐가 들어오냐? 금융 자본이 들어옵니다. 이제 금융이 개방되고 나서 금융 자본이 들어오고 지금은
금융자본과 기술자본 시대로 가 있습니다. 이게 지배구조와 현재 4대 그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패밀리를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삼성그룹이 아시죠? 네. 범현대가가 정확하게는 15개입니다. 더 있습니다. 범LG가, 범SK, 롯데가, 한화, 한진 계속 분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아까 자본은요, 권력의 냄새를 가장 잘 맡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 독점 자본 이전 시대 때는 이분들이 주로 누구와 사돈을 맺느냐? 권력가들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런데 90년 중반에 국가 자본으로부터 전선이 독립하면서 누가 사돈 관계를 맺느냐? 자기들끼리 맺습니다. 철저한 혼맥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분리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한 집안이에요.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요, 보시면 지난 100년간 같은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요, 제가 가끔 이런 보도자를 냅니다. 한중일 상위 52 부자 순위를 제가 연 단위로 계속 분석을 해왔어요. 해보면 우리나라는 52 부자 중에서 70%가 상속 부자, 30%가 다주성가, 뭐 이해진 의장 그 정도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70%가 창업 부자, 30%가 상속 부자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70%가 창업 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요타의 아키오 회장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분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키오 회장은 토요타의 지분을 0.1%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00년대 이후에 30대 그룹의 자산 변화를 한번 봤습니다. 딱 느껴지시죠? 비중이 점차 올라갑니다. 이미 50%를 넘어섰고요. 아까 홍 의원님께서 GDP 비중을 이야기했는데 삼성이 왜 중요하느냐? 저희가 이제 궁금해서 제 연구소에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을 해봤어요. 몇 프로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까? 3.8% 정도 차지합니다. 3.5%. 이게 얼마나 큰 수냐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안 내잖아요. GDP 죽었다 깨어나도 2% 성장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중이 아마 제 생각에 이 추세라면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이 자산이고요. 매출, 특히 더 문제가 뭐냐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부자는 비중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파악할 때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빼고 봐야 됩니다. 놓고 보고 빼고 보는 연습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 20, 30대 그룹의 가장 큰 이슈는 경영권 승계 문제입니다. 지금 쭉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완료되고 진행 중인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 4대 그룹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삼성전자 위기를 이야기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정리를 해봤는데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가 올 동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2017년부터 18년 사이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왜 중요하냐?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의 와병이 2014년 5월에 되고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고 뭐 이런 시기를 거치는데 이 시기에 4대 그룹의 수장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최태원 회장 빼고. 아주 특이한 일이 우리나라에 발생했습니다. 4대 그룹 중에 3개 그룹의 수장이 오너가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 시기에 또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발생하는데 수장이 바뀌면서 그 그룹의 조직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그룹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절묘하게 보여집니다. 전과 후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2015년 엘리엇 매니지먼트하고 삼성그룹 기업 지배구조 공격할 때
제가 2014년 12월로 기억하는데 딱 10년 전이네요. 엘리엇 그 한 두 분이 호텔에서 좀 보자 그래서 갔더니 삼성그룹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내가 JY라면 나 이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그다음 5월달에 큰 이슈를 일으켰더라고요. 그때 잠깐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요 18년 시기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4대 구려 수장이 다 바뀌는 사업이 일어납니다. 처음 삼성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그 당시에 2015년 당시에 사장단 명단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나니까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되죠. 그러니 보통 권한을 갖게 되면 자기의 진정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다. 그룹들이.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그랬을까 보면 이 당시 15년도에 삼성 미전실 출신들 사장단들인데 그 다음에 인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16년 정기 인사 그러니까 2015년 12월 달에 대규모 인사를 합니다. 요 인사에서 살아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 빨간 질로 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미전실 출신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 있죠. 뭐 장충기 뭐 이런 분들 아시죠?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이분입니다. 정현호하고 김수목 사장입니다. 김수목 사장은 검찰 출신이고 이재용 회장의 모든 사브리스크를 총괄하시는 분이고 이 정현호 부회장은 현재 실제 삼성그룹의 오너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지난주 금요일 날 급하게 기사 하나가 떴다가 10초 만에 사라진 기사가 하나 있어요. 삼성그룹의 현재 정현호 부회장이 삼성그룹 TF 팀장인데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를 하고 최윤호 삼성 SDI 사장이 TF 부회장이 됐다는 기사가 한 10분 떴다가 확 사라진 때였습니다. 금요일 날 기자들이 저한테 막 보냈던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뭐 기자들이 전화가 와서 정현호 나가고 최윤호 사장이 올라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삼성의 문제 해결될 거 아니야? 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뭐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윤호 사장은 정현호 부회장의 직계입니다. 직계. 미전실 출신의 직계 라인이라서 그러지 않고 아까 이제 홍의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하고 삼성전자 위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아까 다시 돌아가면 요 시기가 2017년부터 20년 사이가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제가 올 3월 달에 KBS 시사기획창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프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리더스 인덱스가 데이터 공급을 했고 KBS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다. 원화로 계산하면 성장인데 달러 베이스로 했더니 역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달러가 맞죠. 삼성전자의 매출의 90%는 외국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왜 역성장이 일어났느냐 이런 겁니다. 요 시기에 글로벌한 반도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반도체의 산업 환경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IoT 이어서 AI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시기에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바뀌느냐. 시장 전체가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완전히 재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는 인텔이라는 강력한 CPU의 큰형님이 있었고 메모리 분야에는 삼성전자라는 큰형님이 있었습니다. 이 두 기업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게임의 룰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트북 살 때 지금 13세대야 14세대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주변 산업으로 움직였고요. 삼성전자가 DDR2를 언제 나오느냐 DDR3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산업이 움직이는 시대였어요. 굉장히 편하게 장사했죠. 자기들이 먼저 내놓으면 수익을 먼저 가져가고 후발주자는 조금만 수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로 그 20년을 호령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깨지기 시작하느냐? 바로 2017년도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산업 전반이 그전에는 주는 것만 받아먹던 IT 기업들이 한 20년 장사를 해보니까 야, 이제 너희들이 설계한 것보다 우리 가전제품에는 우리에게 맞는 칩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애플이 자기들 노트북에 인텔 CPU를 쓰다가 M1, M2, M3 자기들 만든 칩을 쓰기 시작하고 다른 가전업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르게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자기들이 했잖아요. 설계만 했지 반도체를 만들어줄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SMC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수요자 중심의 시장에서 수요자 빨리 바뀌는데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왜 놓쳤느냐? 보시면 이 시기에 구속됐죠, 석방됐죠, 또 구속됐죠, 석방됐죠 하면서 이분들을 아무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조직이 철저하게 관리화된 거죠. 이 정윤호 부회장은 이재용 회장이 개요대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2년 먼저 하버드를 가서 똑같은 커리큘럼을 사전 학습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왔을 때 리포트 써주고 시험 지도해주고 졸업을 시켜주신 분이에요. 오너들이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냥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자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리포트를 올리면요 여기서 다 잘립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언론이 못 써요. 왜 못 쓰느냐? 이 사법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삼성전자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정인호 부회장이 TF 부회장이 되면서 언론사 출신들의 홍보 임원들을 대거 영입했어요. SBS 출신의 백수연 사장, 한겨레 출신, MBC 출신, 연합뉴스 출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정인호 부회장의 가신이 되어서 모든 걸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내부는 점점 관료화되고 기술은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모르는 분이 기술진들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 삼성전자고, 그러면서 산업의 변화도 놓쳐버린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총체적 위기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아마 다음 주쯤 인사가 날 것 같은데, 원래 지난주 금요일 인사를 냈어야 돼요. 근데 1차 막은 것 같아요. 모든 외부에서 정인호 부회장에 대해서 거치에서 계속 물으니까 아마 전자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인사가 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정인호 부회장이 용퇴를 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 내보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CTO 정도 자르고 뭐 이렇게 기술진의 책임을 묻는 조직으로 가버린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위기는 한동안 회복하기 어렵다. 이런 게 판단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면 보통 우리가 밸류 배기 할 때 보통 ROE를 되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TSMC하고 ROE가 더블 차이 났습니다. 네. TSMC하고는 제가 볼 때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것 같고요. 쉽게 회복은 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최순실 박근혜 사태가 벌어졌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 2016년 말에 이 지배구조, 그러니까 물산, 생명, 전자로 이어지는 이 지배구조에서 합병해서 요 지배구조를 바꿨는데 여전히 순환출자 가지고 있고요. 삼성그룹은 딱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를 누가 지배하느냐의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누가 어떻게 지배하느냐가 지배구조의 핵심인데, 현재 가장 큰 바틀렉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8.5%의 지분입니다. 지금 물산으로는 5%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대주주는 삼성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합쳐서 그나마 한 1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의 요 지분은 가치가 한 4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아시듯이 뭐 민주당에서 계속 보호무법을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호무법이 실행이 돼버리면 이 8.5% 중에서 한 5.5% 정도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항상 이게 리스크입니다. 그 이재용 회장은 아마 1월 달에 재판이 있죠. 재판에서 사브레스카 완전히 해소되면 가장 먼저 이거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폭탄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이 지배 구조에 바틀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 4대 그룹의 사회이사들을 제가 한번 쭉 분석해 봤더니요. 삼성그룹이 유일하게 이쪽 분야가 40%나 됩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들은 항상 삼성전자 사회이사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사보리스크하고 이것 때문에 지난 한 10년간 삼성전자는 전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산업 트렌드도 맞추지 못했고요. 인사 혁신도 하지 못했고요. 그대로 미전질 출신들 요직에 다 그대로 있고요. 전혀 변화를 하지 못한 게 현재 요 문제입니다. 다음 SK그룹인데요. SK그룹도 저는 주로 사람을 봅니다. 요 분들이 2016년도 이전에 최태원 회장이 구속 수감되어 있을 때 부회장단들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최태원 회장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선다는 막 거창한 그 사내 연설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언제 했냐면은 2016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단들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작년 요맘때 SK그룹이 이 6명의 부회장단들을 다 용퇴를 시키고 지금 요 분들로 바꿨는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SK그룹은 리밸런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유는 요겁니다. SK하이닉스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최태원 회장이 그 돈을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배구조법상 SK그룹은 SK하이닉스 돈으로 투자나 M&A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 SK가 지주회사고 SK하이닉스는 SK텔레콤이 지배하고 있었고 텔레콤의 자회사가 SK하이닉스거든요. 현재 지주제 공정위법에 의하면 손자 회사가 자기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M&A를 하려면 100% M&A를 지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분 쉽게 못해서 지배구조를 바꿔버렸죠. 어떻게 바꿨느냐? SK텔레콤을 인적 분할한 다음에 SK스퀘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바꿔서 SK스퀘어가 투자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회사에 투자했느냐? 최태원 회장이 구속 수감 나오고 나서 2016년 투자한 회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쪽하고 국내 기업으로 투자 M&A 하다가 해외 기업으로 다 바꿉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7조 정도 투자를 합니다. 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SK그룹은.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이런 거죠. 그 2년 전에 SBS에서 한번 끝까지 판다팀에서 한번 이걸 찔렀는데 제가 좀 제보를 해줬습니다. M&A를 하면요 뒷돈이 많이 생깁니다. 한 7조 정도짜리 회사 하나 사잖아요. 그런데 직접 M&A를 하지 않고 SK그룹은 별도의 기업을 하나 만듭니다. PF 같은 거를. 그리고 그 PF에 자기 친한 바지 사장을 앉힙니다. 여기를 통해서 사고 팝니다. 아주 안전한 자금이 생기겠죠. 그죠? 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단 말이에요. 최태원 회장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구속됐는데 선물하시다가 그 버릇을 못 버리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기업 M&A가 굉장히 짭짤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파이낸셜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KPI라 그러는데 기업 내에서는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 그래서 각 계열사들의 인사 고가 평가를 KPI를 인수합병 잘해서 수익 남기는 거에다가 줘버린 거예요. 계열사들이 너도나도 다 M&A를 해본 거죠. 컨트롤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열사가 현재 219개. 네. 5년 지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부채가 장난 아니에요. 현재 SK그룹 부채가 100조입니다.
근데 부채를 어떻게 줄이느냐? 부채를 줄이는 과정을 SK그룹에서 리밸런싱을 하는데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 회사 A라는 회사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B라는 회사는 부채가 없어. 두 개를 합병해 버리면 되죠. 그 부채가 주는 거죠. 일종의 페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페이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SK그룹은 가장 관건은 뭐냐 하면 SK온이라는 2차 전지 회사를 살리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최태원 회장 입장은 이렇습니다. SK그룹의 역사를 보면 최종근 회장 때부터 지금까지 본인들 스스로 맨 땅에서 사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공 인수했죠. SK이노베이션 됐습니다. SK텔레콤 한국통신 인수해서 만든 회사죠. SK하이닉스 인수해서 만든 회사죠. SK그룹은요 굉장히 안전한 사업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대 산업이라 그러는데 석유회사, 통신회사,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좀 모범을 해왔는데 SK그룹 창업 이후에 처음으로 본인들 스스로 제조업을 해보는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죠. 이걸 살리려고. 지금은 SK그룹이 그런 상황이 있다. 내년에 아마 SK온을 상장을 하지 않으면 그룹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SK그룹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벤트가 있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대법원 판결 날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이건 왜 위험하느냐? 현재 최태원 회장이 지분이 가지고 SK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한 17%좀 돼 있는데 이번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져버리면 노소영 관장이 지분의 한 7%를 가져가게 됩니다. 7%를 가져가 그 다음 어떻게 벌어졌냐? 고려아이언 MBK 사태 아시죠? 사모펀드가 노소영 관장하고 연합을 해버리면 SK그룹의 경영권 공격이 됩니다. 이런 리스크가 현재 SK그룹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이 아주 약삭 빠르고 지혜롭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보시면 왜 그러냐? 2018년 8월 달에 수석 부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인사를 하는데 정몽구 회장에게는 가신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6분의 부회장단들입니다. 굉장히 탄탄했어요. 근데 정의선 회장이 수석 부회장이 되자마자 이분들을 다 모조리 내칩니다. 그리고 자기 진정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합니다. 요게 현대자동차 사장단 명단입니다. 현대자동차는요 이 이후로 부회장을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선 회장이 부회장단들한테 얼마나 학을 뗐는지를 아는 부분입니다. 현재 사장단 명단을 보면 요 빨간 표시하신 분들 있죠? 다 외부 출신입니다. 현대차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로열티 강한 조직을 좋아하는데 외부 출신들로 다 바꿔버리면서 현대차가 요즘 보시면 일대 혁신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삼성하고 전자하고 현대차하고 대표적으로 바뀌는 이 부분입니다. 같은 2018년도 수장이 바뀌었는데 한고선 유지를 했고 한고선 아버지 사람들을 내치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 현대차는 놀랍도록 변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빠르게 변신할 것 같은데 요즘 현대차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송창현 사장. 포티두닷컴을 창업하신 분인데 네이버 출신입니다. 포티두닷컴을 정의선 회장이 사들이는데 조건을 아주 좋게 만듭니다. 너 그 회사 오너도 해줄게. 사장도 그대로 해. 그리고 대신 내가 1조 2천억 투자해줄게. 그리고 대신 현대차에서 일 좀 해줘. 너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1조를 받고. 그리고 요즘 대외 활동 보면 정의선 회장은 송창현 사장밖에 안 들고 다닙니다. 옆에.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유일하게 사장 승진한 한 사람이 김홍경 사장인데 이분 외교부 출신이십니다. 이재용 회장이 지난 3년간 옆에 끼고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장 되는 거예요. 현대차 지금 실제 굉장히 좋고요. 아마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로봇 시연되는 프로그램 봤는데 현대차는 아마
자동차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바뀔 겁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AI를 하느냐 AI를 하지 않느냐로 실적이 판가름 나고, 자동차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하느냐 소프트웨어를 하지 않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지금 폭스바겐이나 GM은 엉망이고요. 토요타나 현대차는 굉장히 잘 나갑니다. 뭐 현대차도 아직 지배구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LG그룹도 똑같이 현대차하고 행동합니다. 구광모 회장이 들어서자마자 가신그룹인 부회장들을 다 바꿉니다. 다 바꾸고 구조조정 일으켜서 현재 딱 두 부문의 부회장만 남겨놓고 구조를 마무리했습니다. 천재지.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지배구조 잘 바꿨고요. 이 사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지고 뭐 방송에서 워낙 많이 떠들어서 저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건이 우리 자본시장하고 경제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두 집안이 싸웠습니다. 지금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공개 매수를 통해서 영풍과 고려아연의 지분 싸움이 3% 차이로 어쨌든 아직 기차가 났습니다. 지금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현재 건강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계의 10대 그룹에 묘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 아까 지배구조 경영권 승계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오너들은 아주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경영권 승계는 하고 싶은데 비싼 돈 들이기는 싫어요. 세금 많이 내는 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배구조의 핵심 되는 계열사의 지분을 최소한으로 가집니다. 몇 프로? 15%입니다. 왜 15%냐? 2003년도에 소브린이 SK그룹하고 LG그룹을 공격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는데 SK그룹은 아작이 났고요. LG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구본부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랬어요. 15% 마지노선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5%의 룰이 있는데 그 15%를 최소한으로 가지면서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 15%의 가치가 오르는 걸 싫어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걸 싫어하는 거죠. 오르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분을,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가지면서 주가는 최소화시키는 게 현재 그룹 오너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지금 직면에 있는 그룹이 어디냐면 하나그룹. 이번에 국감 때 부르다가 이제 안 부르는 거 있죠. 하나그룹, 그리고 롯데, 삼성, 현대차그룹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공격이 들어오면 또 맞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두 개의 법안을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보니까 사모펀드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니까 골치 아프네. 경영권 보호 장치 마련해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국회 이야기하는 게 포이즌 필, 차등 의결권,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제일 좋은 방안은 뭐냐면요, 그 주가를 원래대로 높으면 돼요. 고려아연도 원래 분쟁할 때 45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50만 원까지 갔거든요. 원래 150만 원 정도 합의해버리면 MBK가 2조 가지고 공격할 거를 8조가 들어야 되니까 공격 못합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도요, 그 정도 돈 가지고 돈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방안은 밸류업을 해주면 돼요.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10년간 주가 그대로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밸류업은 지금 금감원이나 정부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 그게 최선의 방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배구 전부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놔두고, 이거는 싫으니까 놔두고 그냥 포이즌 필 해줘,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상법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상법 82조 3항 이사회의 성실 의무가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있었다면 이런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유상증자 못합니다. 공개매수도 못할걸요. 다 배임에 다 걸립니다. 이분들, 이사회가. 이거 지금 철저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려아연 MBK 경영권 분쟁 사태가 이 두 가지의 돌을 던졌습니다.
개인 주주들은 상법 개정으로 해서 이걸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오너들은 포이즌 필 같은 기금권 보호 장치를 해달라고 하고, 사실은 해답은 밸류업만 되면 두 가지 다 해결됩니다. 그 요즘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배구조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뭐 복잡한 얘기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상법이나 지배구조를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 역사가 한 60년 이상 됐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은 사실 이렇습니다. 지배구조나 운영 방식은 일본식이고요, 상법은 미국식입니다. 이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하고 만나면 이제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을 때가 되지 않았어?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걸 고민할 때가 되었고, 그런 답들을 찾아가는 게 요즘 좀 이슈가 되어 있고, 지배구조 변화에 의원님들이 혹시 뭐 상법에 관심 있으면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